윤석열 후보의 당선,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우선에 당심이 이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전체 일반 여론조사, 우리 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은 이게 민주당하고 달라서 또 미국 대통령 선거와 달라서 이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 또 다른 당 지지자들이 다 참여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 50%, 또 당원 투표 50%였는데 그 일반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한 9% 10% 가까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앞서 나갔죠. 그러나 당원 투표는 모든 투표 하나하나가 다 이제 되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최근에 여러 지역적 확장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당원이 들어오고 또 세대별로도 확장이 되고 오히려 대표성으로 보자면은 그 굉장히 확장된 대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죠. 당심에서 상당히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몇 차례 실언 논란이라든가 해서 위기가 많았는데 당심이 선택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거 그리고 지난 정부 내내 오히려 핍박받아오면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과 같은 일체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과 그런 일체감 속에서 수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뭐 말하자면 굉장히 그 유권자들 특히 당원 지지자들 핵심 지지자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전환 이걸 기치를 일단 두셨고 선대위가 아직 출범이 되지 않아서 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깃발은 어떤 걸 들 예정인가요?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계속 끌어온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 위기가 심각합니다. 우선 재정적 위기가 심각합니다.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활력은 떨어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될 때 보면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자본이라는 것인데 그건 아무리 재정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경제적 투입 요소가 많더라도 이 서로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사회적 신뢰 자본이 없으면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죠. 같은 입시 비리도 조국 전 장관 가족 입시 비리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시장 선거 개입에서 선거 개입을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슨 대통령의 한마디로 뒤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가 또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는 심각한 법치의 위기, 그 공정과 상식의 위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공정과 상식, 바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절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60대, 70대들이 이제 상당히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굉장히 성장기에 어느 정도 그 과실을 받은 그 계층 연령층에 반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정과 상식의말로 우리 세대, 우리나라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법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번 우리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저변을 넓힌 가장 큰 공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지금 어쨌거나 경선 결과를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승복을 했고 이게 지금 불복이 아니라 다만 지금 이제 그 한 후보자로서 더구나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진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여러 서운한 감정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확장한 이 저변, 그 가능성 같은 것을 그대로 이제 온전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홍 대표로서도 우리 당 대선 주자 또 당대표 또 하신 우리 당의 기둥인 만큼 큰 역할을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 대표를 통해서 홍 반장을 통해서 무야홍이라는 이런 2030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당으로서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잠깐 잊고 있는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 호남의 가인 김병로 선생,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그 어깨너머로 이 민주당과 이 정치를 다 배운 사람이고 통찰력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남북 합작을 추진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깨닫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참여해서 초대 대법원장을 합니다. 대법원장을 하면서 초대 우리 정부의 행정부 독주할 때 사법부를 독립시킨 큰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이라는 상징성, 그 손자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과 함께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철학이라든가 경제학에 대한 이런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근데 윤석열 후보의 탄생을
별의 순간이라고 처음 규정한 분도 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찰력이라든가 또 상징성, 호남의 거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그 쉽게 손잡고 그분을 통해 많이 배웠다는 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맞서는 것도 바로 사법의 독립, 검찰권의 독립, 검찰의 어떤 파사 현정의 원칙의 회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지금 그 김병로 저 대법원장의 손자인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줄곧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철학, 국가의 기둥, 세 기둥에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사법을 독립성을 확보했던 그 후손으로서 또 지금 법치와 상식과 공정을 세워야 되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주 그 역사적 궁합이랄까 이런 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황을 좀 진열 지켜봐야겠죠. 과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실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발언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분이 말씀하신 철학, 시대의 뭐 정신이랄까, 뭐 경제민주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큰 주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흐르는 저분이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학분들이 많고 이런 데 비해서 독일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독일식 어떤 그런 감각 또 독일이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이제 관심을 메르켈 총리를 낳았던 그 독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던 것들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역사적 지식이 또 있어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불장군의 시대입니다. 이제 누구든 혼자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도 능숙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후보가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 전체가 이제 극복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2030 세대에 관심을 받고 우리 당의 입당자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 현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30대 그 대표와 50대 대표가 이렇게 서면은 이제 30대 대표가 더 돋보이는 거 아니냐 걱정할 만큼 그 현상,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참 엄청났고 실제로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 지역에 한번 왔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식에 왔다가 제가 한번 따라서 하루 종일 시내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고 피켓을 하면서 가봤는데 저희 마산 그 청년들도 상당히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호감과 열정을 느끼는 거 보고서 이거 우리 이번 선거는 2030 선거는 이준석 대표가 치르는 선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었고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의 자산은 곧 이제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자산인데 이걸 윤석열 이제 후보가 더 강화시켜낼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라는 그런 큰 이 상징성을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대책되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보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청년 감수성 20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20대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20대에 맞는 당의 어떤 체질 발상 이런 걸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관심이 있었고 내 대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보자 한 만큼 당 전체가 이제 맞서야 된다 생각하고 또 후보 역시도 무엇이 부족한지 성찰해서 새로운 좀 변신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 넘어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실 거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빨리 특검을 수용해서 12월 내지 1월까지 마무리 짓자고 하는 게 굉장히 오히려 정면 돌파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성남시장 당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대장동과 함께 지금 또 백현동 문제가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용해서 밝혀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면 돌파수가 될 것이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게 서로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끝까지 아마 족치로 남을 사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경선 과정에서 저는 정책 토론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혼자 이제 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자기는 누구랑 일하겠다. 내가 최소한 이런 정책 대표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정책 대표 주자. 나중에 그분이 뭐 부총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세트로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누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누구 해서 그렇게 해서 보다 정책으로 내실 있는 이런 토론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특검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요구에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잉태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이걸 하자고 하는 문제인 만큼
뭐 우리 당에서 주장하든 안 하든 특검의 요구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은 그 정책 토론을 높이기 위한 당대당 정책 토론, 또 후보와 정책, 그래서 2+2 토론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 완결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1대1로 하면 되지 왜 2대2로 1대1도 하고 2대2도 하고 하시죠.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제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분이 되면 어느 정책을가 누가 정책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걸 보여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윤석열 후보도 저 경선 이후에 인터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검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든 뭐든 하자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정말로 그건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전재수님 말씀하시지만 정말 정책을 보여주고 정책팀으로서의 경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